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창당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새로운 보수당에 이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신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4월 총선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창당 문제를 포함해서 총선의 성격과 선택의 올바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방향, 그 요인들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오랜만에 뵙는 그 사이에 정치권의 가장 바쁜 흐름이라면 결국 신당 창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이 창당, 이 흐름을 지금까지 어떻게 또 읽고 계세요?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당들, 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정당들이 창당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당이라고 하면 철학과 비전,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에서 승부를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정당이라고 하면 기존의 정당이 새롭게 다시 흩어졌다 모이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 성찰, 그 위에 대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 가능한 그런 창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 신당과 창당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저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직은 보류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현상은 주로 어떤 총선에서 많은 그 의석을 얻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통합, 물리적인 창당 이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치권이 주도하는 그 통합 논의들은 대부분 이제 화학적 결합들을 얘기를 하겠죠. 선거에서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화학적 결합들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입법부입니다.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입법의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입법부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 계획을 가졌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 하면 이 창당이라고 하거나 합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새로운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권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새롭게 당을 만든다 하면서 과연 이 당이 목표로 하는 가치나 정책의 지향점이 뭔가는 뚜렷하게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창당은 상당히 정책 방향을 뭐 세 가지다 두 가지다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이 창당 움직임은 이 역시 보수 통합 논의가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하고 이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새로운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탄핵 과정 이후에 보수의 반성과 성찰 위에 어떤 정강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시도가 될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런 것들 철학과 가치를 제 세력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혁신통추위가 이 통합신당에 대한 그런 윤곽을 대충 내놨는데 통합신당 준비위를 만든다. 6일 이번 주 6일부터 발족을 목표로 하고 21개 창당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의 당명을 내려서 지금 잠정적으로 통합신당이란 이름으로 이 보수통합을 일단 윤곽을 잡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로고도 바꾸고 상징 색깔도 바꾸고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외부의 이 모양을 일단 바꾸는 새로운 집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윤곽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그 절박성, 보수의 절박성들이 녹아들어가서 그
그 단계, 그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좀 합의가 좀 됐다고 봅니다만은 네. 앞으로 과정은 걸림돌이 좀 많고 쉽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게요. 네. 이 통합 논의 이후에 그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외부적으로 제시가 되는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또 따라오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과 그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수 각 정당의 보수 세력들의 후보들이 네. 지금 예비 후보에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이해들을 조정해 내는가, 또 조정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후보들을 얼마나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이 보수 통합의 굉장히 핵심 과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있는 그 정계 개편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조정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의 통합,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보수 통합의 어떤 방향, 가치 이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정한 보수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그 안티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대. 만약에 뭐 반문연대나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면 지금 보수의 통합은 대략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주고 표를 주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를 꼭 물어볼 겁니다. 네. 이때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또 국민들의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결국은 새로운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현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얘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거 보수 통합의 또 한 갈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른바 한국당의 뭐 위성 정당이라고 보통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미래 한국당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한선교 의원 지금 용인 지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제안으로 이 미래 한국당의 대표로 곧 추대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위반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 의원의 이적을 권유한 이런 상당한 정당법 위반 이런 내용으로 고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거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 또 어떤 그 결정을 내리시겠죠. 이게 법정 미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 앞으로 정책 또 우리나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당,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선거 때 좀 유리한 측면으로 편법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선거 때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과거 선거에도 한두 석 좀 더 얻겠다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거나 좀 무리한 방법을 썼다라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냉철한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편법보다는 정도, 또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얘기가 되는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편법이 아니라 묘수다. 그 묘수는 왜 만들어졌느냐. 4+1 협의체가 한국당에게 절대 불리한 이런 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정치 세력에게는 그 제도의 허점들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이번 선거 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다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까지 가세를 해서 총선을 치른다면 상당한 다당제 구도로 지금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낼까요? 정치 발전이나 정치 변화에서? 다당제 구도로 갔을 경우에 특히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구조를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 생리나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변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선거 결과 이후에
정책연합이나 연합정부 같은 시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국회나 정당들이 그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발휘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협치의 정치가 실현되는 어떻게 것일 됐건 수도 있겠네요.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는 그 후자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후자는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겠습니까? 이 다당제 구도로 정착이 된다.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난다 하면. 이게 지난 총선 때 결과를 보더라도 다당제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네. 뭐 양당제가 아닌 뭐 제3당, 4당들이 여러 가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표심을 보더라도 이 의석 결과 말고 표심을 보더라도 다당제로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당들이 탄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의미한 또 득표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당제를 하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정치권의 어떤 그 셈 계산법보다는 네. 이후에 다당제가 실현됐을 때 어떻게 우리 정치권들이 서로 조정해내고 타협을 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비전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과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 정선에 중요한 변화를 올고 올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안철수 전 의원이 네 번째 신당 창당을 했다는 건데 지금 3대 지향점을 내세웠습니다.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 자, 이 지향점만 보면 어쩌면 중도 표심이 좀 반길 만한 환영할 만한 방향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안전위원회 지금 신당 창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 조건이 몇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처음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했을 때에 그 제시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창당 이후에 처음 창당 이후에 처음에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고 또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등에 나섰고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 쪽에 약간 기울어지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또 한번 우리 국민과 유권자에게 설득 가능한 설명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그 창당에 대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좀 결정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소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중도.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의 방향성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통 중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 기계적 중립은 없고요. 네. 보수부터 시작하는 중도, 또 진보에서 시작하는 중도. 결국은 신보수, 신진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출발점이 어디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왜 우리가 중도로 가는지에 대한 가치나 비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전 의원이 굉장히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과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바로 중도가 모호하다.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중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식하다. 뭐 이런 또 반응으로 받았어요. 아마 중도와 중용을 혼동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용과 중도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네. 결국은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중도가 필요하고 철학과 가치는 어딘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내가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중도가 보통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한 중도의 예입니다. 따라서 그 모호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안 전 의원이 제거를 하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은 안 의원의 생각을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읽어보고 또 나름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혼란 이런 것들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전 의원이 먼저 푸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도인지 중용인지 모호한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4년 전에 국민당
호남 의석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그 녹색 돌풍, 이 호남 쪽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선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가치나 중도의 목표와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녹색 돌풍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죠. 결국 지난 총선 때 바람을 일으켰던 것은 그 호남 쪽의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로서의 바람이 가능했는데요. 네. 그것이 아닌 보수 정당으로 향하는 창당이고 그런 중도라고 하면 호남 쪽에서는 바람을 좀 일으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모호성이 사실은 그 득표력에 예전 선거 때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좀 명확해야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내지는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비전, 가치들이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신당 창당 그리고 총선 참여.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총선보다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이런 해석이 많은데, 자, 지금 창당 움직임과 함께 각 당의 공천 경쟁, 공천 전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굉장히 불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법부를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미담 위주의 영입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담 위주의 영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새로운 정치 신인의 영입이 있었지만 그 꼭 미담을 갖고만 영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어떤 많이 전문성이 있는지, 있었고요.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자기 후보로 그 소개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이 미담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해서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권 같은 경우에 과연 과거에 정책이나 집권했을 때 모든 행위들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변모했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굉장히 급하게 어떤 이벤트성을 위한 영입 경쟁보다는 네.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입 문제와 함께 지금 각 당이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 세피 수혈 또 30%, 50%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여권 내에서는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공천의 방향,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이 공천의 방향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지금은 당대표가 20% 30% 물갈이를 약속해도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YS, DJ, JP 이런 삼김 시대 때도 불가능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새롭게 변모하겠다고 하는 얘기 어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외에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그 공천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경선 제도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 물갈이라고 하는 건 국민, 유권자, 당원들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당원과 유권자 또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요. 이 물갈이는 그 민주적 절차에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게 묻지마 물갈이는 그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정책과 또 현역이라고 하면 지난 총선 때 약속한 것들을 과연 제대로 지켰는지를 좀 보는 것, 네. 평가를 해보는 것,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 경기 방송이 지금 기획 보도록 예. 하고 있죠. 신인이라고 하면 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 네. 이게 시스템 공천, 원칙에 의한 공천, 원칙에 의한 물갈이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한국 매니페스토는 앞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감시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선거를 이끌고자 하십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발표를 할 거고요. 네. 또 국민들이 원하시고 있는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을 뽑는 입법위원을 뽑는 총선 때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10대 의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모든 그 선거 과정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고요. 유권자가 묻고 답하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경기방송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총선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